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4강 실전 동형모의고사 이제 8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우리 문제를 풀어오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습니까? 남아있는 문제도 우리 함께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실전 동형모의고사 8회는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현대문법은 전체적으로 이 문항 단어의 형성법입니다. 우리 합성어라든가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들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문장의 갈래, 즉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과감하게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전문법에 있어서 고경화가 출제가 됐는데 고전문법은 출제 이 빈도수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좀 있겠죠. 그래서 고경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생활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때요? 국어생활 문제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등이죠. 해서 보게 되면 표준 발음법, 띄어쓰기,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언어 예절, 그리고 비문학 유형, 즉 어법 문제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영역의 경우에는 우리 꾸준하게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3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보면은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지문이 다시 나올 확률이 없다 하더라도 글의 전개 방식은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 바로잡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순서 바로잡는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번에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문학의 경우에 보면 현대시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 그리고 이태준의 돌다리, 고전문학으로서는 잡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잡가의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어떤 유형의 작품인지는 우리가 한 번은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문과 한자어에서 나오는데, 자, 한자어는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관동별곡과 사설지를 통해서 관련된 고사성어를 찾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문형이 60% 정도, 그리고 지식형 문제가 40% 정도에서 이제 지문형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된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 1번 문항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밑줄 친 단어를 잘못 발음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표준발음법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특히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복수 발음들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게 되면 괴테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테, 지금 발음 2가지를 정리를 해주는데 모음 외의 발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음 외의 경우에는 원칙 외로 발음을 하지만 이중모음 외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괴테, 괴대에서 발음이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예의 발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음 예의 경우에도 원칙에 따르면 예로 발음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허용을 따르게 되면 단모음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 계란찜, 허용 계란찜에서 맞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3번과 4번의 경우로 보면 경의, 그리고 4번의 무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요 의의 발음법이에요. 의의 발음법을 보게 되면 의의 경우에는 바로 이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초성에 자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요 의를 갖다가 이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니, 그래서 이 경우로 보게 되면 초성에 자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발음을 하게 되면 무니에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초성 자리에 자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초성에 자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응으로 표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첫째 음절이 아닐 때예요. 첫째 음절이 아니다 그러면은 2번째나 3번째 음절에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규정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경의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성에 자음이 없죠. 그럼 원칙에 따라서 의로 발음을 하고 하나, 2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의 경우에도 역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의 경우는 이 문의를 한번 보게 되면 문의 초성에
문장에 자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발음을 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에서 발음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의문의 변동이 하나의 단어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의 변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얼룩무늬의 경우로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 즉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현상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공식, 가다분남이, 오남이, 그리고 또 공부망을 러닝이라는 공식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억 받침 뒤에 미음이 왔죠. 그러면 가다분, 남이, 오남이, 그래서 자음동화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음은 얼룩무늬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2번에 보면은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외래어 표기에 관한 것인데 우리 1번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요. 우리 예외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미러가 아니라 백미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블럭,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그래서 블럭이 아니라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겨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있는 코트가 있어요. 그거를 버버리 코트, 이게 아니라 올바른 표기는 바로 바바리 코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카톨레에게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외래어 표기에 따르게 되면 관용, 오래되어 쓰인 관용은 그대로 관용 표기를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카톨릭 또는 캐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에는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통사적 합성어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우리 합성어, 특히 통사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날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날짐승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날다와 짐승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어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는 날 뒤에 바로 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간, 어미, 명사,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팎의 경우에는 안과 박이 결합을 하죠. 명사, 명사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참기름은 이때 이 참이라는 것은 좋은 거, 품질이 우수한 것을 나타내는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접사 참이 결합된 단어를 보게 되면 참사랑, 진짜 사랑이죠. 참뜻, 참복, 참순, 참회, 참깨, 참나물 해서 이런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리얼을 보게 되면 너털 웃음에서 나옵니다. 너털은 부사예요. 우리 품사에서 보면 원래 부사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부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국어 문법 구조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단어들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로만 연결된 것은 날짐승과 안팎,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문장의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나오게 되는데 참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명사절 또는 관형절 그럼 하나의 문장을 주어주는데 이건 지문 속에서 이제 드러난 문장의 유형을 확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것이 이 겹문장입니다. 겹문장을 우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2개 이상의 혼문장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요 품사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라고 한다면 용언, 그리고 또한 바로 이 체언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이 된 경우가 되겠죠. 용언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동사와 그리고 또 현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제시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보게 되면 나오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노인 나옵니다. 계속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이다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를 찾는 것입니다. 노인, 그 다음에 또 적고 나서다, 그리고 또
참았던, 그리고 뒤로 젖히면 나옵니다. 젖히면서까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 터뜨렸다 같은 경우에 마침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곁문장을 구별할 때는 문장의 맨 끝에 있는 서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또한 눈물이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모습은 멈지 않았다 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딱 보게 되면 바로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보게 되면 우선은 딱 보게 되면 나오는 관형사 영음이 그러므로 어디에 들어가요? 관형절이 되는 것입니다. 노이다의 관형사 영음이 들어가 있죠? 역시 관형절에 해당이 되고 이름을 적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고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어미라고 한다면 당연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거나 아니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것입니다. 문장을 보게 되면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천막을 나서자 또 이어졌어요. 나서자 그는 재차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참았던 관형사 영음이 관형절이 나오게 되죠. 벌떡 뒤로 젖히면서 역시 젖히면서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장의 경우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 몸을 뒤로 젖혔다 바꿔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바로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벌지고 침이 걸려서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돼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다.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보니까 우리 제시 지문에서 나와 있지 않은 건 관형절, 대등, 종속 나오죠? 근데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의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딱 찾았는데 여러분들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명사형음이 즉 어간 뒤에 미음이라든가 음이라든가 또는 기 이게 드러나야만이 명사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시 지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었죠.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형절 그리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기억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정철의 관동별곡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가사 작품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작품이 바로 이 관동별곡이 되겠죠. 자, 우리 앞부분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중을 매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자, 이 관동별곡은 이 정철이 관동지방의 관찰사로 가면서 지었던 기행 가사가 됩니다. 금강산을 딱 들려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연을 계속 보겠느냐. 동해바다로 가자. 남녀 완보하야. 남녀라는 것은 가마예요. 정철이 양반인데 걸어서 가지는 않겠죠. 자,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라는 누각에 올라하니 영롱벽계. 자, 이거는 영롱벽계라는 것은 푸른 시냇물과 그리고 수성대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는 새들이 이별을 원하는 듯 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이별을 원망하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푸른 시냇물과 그리고 이 맑은 소리로 우는 새들이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 그건 아니고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싫다라는 것을 주객 전도로 표현을 한 구절입니다. 전기를 떨치니 깃발입니다. 관찰사가 가는데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양 옆에 이제 호위무사들이 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는한 듯하고 고각을 섞어보니 자 북도 치고 그리고 또 피리도 불어요. 그래서 해운이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명사 깨끗한 그 모래길을 닉은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여기서 취선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술 취한 신선이 될 텐데 사실은 화자, 작가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빚기 싫어서 바다를 옆으로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 꽃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하나. 자, 그럼 이제 이 화자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가는데 저기에 갈매기가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갈매기야 날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벗인 줄을 어찌 아느냐 라는 말은 나는 너의 벗이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하나와 똑같다.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됐음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주객일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학수고대가 나오는데 학수고대라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일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물심리려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물화일체, 주객일체, 물심리려는 모두 같은 뜻이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6번을 보게 되면 다음 시조의 초장과 중장에 나타난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한자성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초장과 중장에 나타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이 꿩, 까토리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꿩이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빨리 숨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꿩은 지금 심정이 아주 절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정을 보게 되면 대천 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천석에 짐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대도 꺾어지고 용총도 끊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은 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아직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즉 사면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천지정막의 가치놀이라는 것은 파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파조도 떴는데 거기다 누구까지 만났어요? 수적을 만났습니다. 수적, 해적을 만난 그 도사공의 마음은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겠죠. 이 꿩, 지금 문제를 보면 초장과 중장에서 이 까토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도사공의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성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성어를 한번 보게 되면 초미지급입니다. 초미지급이라는 걸 보면 눈썹이 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눈썹이 타지는 않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눈앞에 눈썹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자,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니까 충분히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면 사면초가에서 나옵니다. 물론 사면초가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을 얘기할 때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꿩, 까토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은 뭐 여러분들 익숙하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리다 좋지 않은 일이 계속 겹쳐 일어나다라는 것인데 지금 꿩의 마음을 보게 되면 숨을 곳도 없는데 매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또 도사공의 마음을 보면 자,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닷, 뭐 용총, 이런 키 다 빠지고 거기다 날은 어두워지고 거기다가 또 뭐야 파도까지 떠는데 해적까지 만났죠.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4번의 경우로 보면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즉 힘에 낸 힘, 즉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이 그 까토리의 마음과 그리고 도사공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산자성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광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품 홍보 판매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 그러면 광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 홍보 이 그 판매원에 있어서 뭔가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라든가 또는 뭔가 모순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기름진 땅에서 수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품을 소개합니다. 아하, 자, 우리 건강한 농산물을 소개를 하겠다.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고추와 무, 배추 등의 무궁의 농작물과 그리고 또한 매실 등 저희 고장에서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두충, 산수유 등을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네요. 저희 고장은 몇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서 저희 고장에서 가공된 생약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특히 참다슬기 산수유화는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이런 거 참 이 홈쇼핑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은 수익 개방이다 뭐다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난 이 그 식품들 이걸 소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자, 농촌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농촌을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꼭 구입해 주십시오. 맑은 강 참다슬기 산수유한 한 분만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사라 이거예요. 왜?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농촌을 살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 농촌이 어렵다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물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농촌이 젊은이들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저희 건강보조식품을 사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달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부 정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그 상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건강보조식품인데 그냥 우리 몸에 좋습니다라고만 돼 있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품 홍보 판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덧붙여 주게 되면 설득력이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뭐 3번의 경우는 그 약을 살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복용 방법의 경우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공 과정. 우리가 상품을 살 때 굳이 가공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사. 고로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이걸 찾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서술의 방법 이걸 찾아야 됩니다. 시골에 살면서 가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지난번에서 국상이라는 것은 나라의 어떤 뭐 왕족이 죽었을 때 이 상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국상이 난 바쁜 가운데서도 만송 10그루, 전나무 한두 그루를 심어둔 적이 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는 수백 그루, 그리고 또 젖붙임배 몇 그루, 능금나무 몇 그루 정도는 됐을 것이다. 당나무는 지금쯤 밭을 이루었을 것이고 운나무도 그리고 또 석류도 여러 나무도 포도도 덩굴이 뻗어 있을 것이고 파초도 역시 좋게 가꾸었을 것이다. 볼모지에서 버드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유산의 소나무도 이미 자랐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무를 심거나 꽃나무를 심거나 어쨌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가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글쓴이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쯤 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선지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 대화법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시 글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글은 정약용의 글인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즉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자기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편지글이라는 것을 모르겠다 할지라도 최소한 대화법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2번을 보면 비슷한 경우를 두고 비교,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교와 대조가 되려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을 말하면 비교,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대조가 될 텐데 역시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비유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남새밭이라든가 가수원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뭐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나라면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9번 들어갑니다. 밑줄친 기억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이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닐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아하, 그럼 딱 보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편리성이네. 편리성과 그 다음에 또 망가지면 내다 버린다. 바로 위례적인 작품, 이례적인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구 쓰다가 그러므로 여기서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무가치한 물건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문명성을 상징을 하는 것이 이 플라스틱 물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바로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것. 그럼 이 아파트와 털보네 대장간은 바로 이 대조적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는 바로 이 현대 문명성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털보네 대장간 보세요.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라진 곳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은 없는 뭔가가 있었던 곳이 될 것입니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시뻘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고 꼬무랑 호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털보네 대장간은 잃었던 것, 즉 지금 보게 되면 나를 달구고 나를 벼리고 나를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고 내가 바로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털보네 대장간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대에 사라져버린 바로 이 진정한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나, 화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서 직지사, 회우소,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자, 직지사, 해우소, 이 해우소는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곳인데 불가에서 이 화장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자, 그러면 어디 걸려있고 싶을까요? 여기 위를 보니까 바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럼 여기서 똥덩이는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가치한 사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문제, 자, 들어갑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잠깐 앞을 다시 보게 되면 무쇠낙과 그리고 꼬부랑 호미,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또는 참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선지를 보게 되면 자, 정성과 혼이 깃든 물건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치, 즉 뭐냐면 플라스틱 이 제품과 대비가 되는 물건이 될 것이고 화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러나 4번을 보면 똥덩이와 상징적 의미가 동일하다 그랬는데 똥덩이나 플라스틱 물건은 다 뭐라 그랬죠? 무가치한 사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들어갑니다. 밑줄친 기억의 상징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태준의 이 돌다리라는 소설인데 물론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작품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지를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들 창섭이는 서울에서 의사를 하는데 병원을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늘어지는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같은 걸 사? 늘어지는 논이 거기선 드티나물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어휴, 중간중간에 사투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 땅을 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건건한 마음으로 오르고 난다. 땅이라는 걸 이렇게 일시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이 문서 쪽으로만 사목이라는 놈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모하게 하는 놈들. 그럼 이건 아니네. 땅을 투기. 돈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이 어떤 인이라는 것도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시작거리들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개이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아버님은 돈이 있다고 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봅니다. 참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본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땅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인연 같은 거 이런 걸 또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께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뭐였어요? 땅을 팔자라는 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을 하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있어서 땅은 뭐예요? 하나의 신념이고 하나의 종교고 그리고 조상과의 인연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온 노력의 대가 그리고 무주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창섭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높임법이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높임법을 하면 됩니다. 자, 기억을 보면 장영실은 훌륭한 방명가였다. 장영실 그러면 조선시대 분인데 아마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영실님은 훌륭한 발명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국사책을 보시면 됩니다. 국사책, 우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이름 나오죠? 그런데 역사 서술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영실은 발명가였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기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할아버지 댁에서 시청이 멀죠? 자, 이거 들어갑니다. 댁.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우리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상대 높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나보다 윗사람의 집을 이야기할 때 집이 아니라 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간혹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어디십니까? 할아버지 댁이 여기서 뭐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니은도 역시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디귿을 보면 손님 햄버거 세트 포장이세요? 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포장이시다. 누가? 주어를 차려봅니다. 누가? 햄버거 세트가. 아니 그럼 손님에게 있어서 햄버거 세트를 우러러서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세에서 높임 선어 말하면 이 시는 햄버거 세트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정물 사물에 높이지 않죠. 그러므로 굳이 고친다라고 한다면 손님 햄버거 세트를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정도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얼의 경우를 보면 다음은 훈장 수여식이 계시겠습니다.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들 말씀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시다. 주어를 차려볼까요? 누가 해서 보니까 수여식이.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수여식이에요. 그러면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높임 표현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기억과 니은에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띄어쓰기 너무나 아름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할 때 필히 해줘야 될 문제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주의해서 보세요. 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비가 올 듯하다. 그럼 오다 뒤에 관형사형음이 리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올해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비가 올 띄고 듯하다 해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 이 듯은 뭐가 되느냐? 의존 명사가 되겠죠. 근데 명사 뒤에 하다가 붙음으로 인하여 얘는 보조 용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관형사용어미 뒤에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결합을 하여 보조 용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올 듯하다 본용언 보조 용언에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은 맞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번과 3번을 보면 대와 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학생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대와 바의 경우에는 바로 이 의존 명사가 있고, 대와 바가 의존 명사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이 연결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와 바가 의존명사라고 한다면 앞말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 연결어미라고 한다면 앞말과 붙여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기 참 어렵죠. 자, 우리 봅시다. 의존명사라고 한다면 품사는 체언이에요. 그럼 체언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격조사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가 바로 가, 그 다음에 또 을, 에에서 요거를 한번 붙여보세요. 가을에. 격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 격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를 설득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 딱 보니까 뭐예요?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이 대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과연 현장에 가본 바가, 가본 바를, 가본 바에 어떠한 이 격조사가 결합을 해서 문장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바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4번은 동틀역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이 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 주의를 해야 할 의존 명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 내, 중, 간, 역. 그래서 우리가 띄어쓰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의존 명사들이었어요. 단 합성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 자, 그러므로 이걸 보게 되면 동틀역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볼까요? 아침역, 황운역, 해뜰역, 해질역, 동틀역 의존 명사로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만 합성어들 보게 되면 새벽역, 셀역, 어슬역, 저녁역, 저물역 등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띄어쓰기가 지금 현재 옳게 되어 있는 것 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대 의존 명사, 3번의 반은 연결어미, 그리고 4번의 동틀역에서 역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매번 보는 단어들이에요. 내놓으라 하다. 자, 그리고 또 결제 이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홀몸 그리고 개발 요 단어들이죠. 우리 밑줄이 쳐져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우리 이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문법 문제는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내놓으라 하다가 아니라 내로라 하다 어떤 분야를 대표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건 발음으로 구별이 안 돼요. 자, 어이의 결제와 아이의 결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성인이에요. 신용카드를 긁을 때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월말에 보면 카드 명세서가 딱 나옵니다. 그 수많은 딱딱딱 그 명세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던가?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결제, 즉 대금을 주고받아서 거래관계를 끝내다 할 때는 어이의 결제를 표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류상 안건을 허가하다 할 때는 아이의 결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하다. 그러므로 이때는 돈거래, 대금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이의 결제로 바꿔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3번의 경우도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 힘든 농사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으로서 홀몸,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으로서의 혼몸 해서 이걸 구별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대로 딱 보게 되면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힘든 농사일을 할 수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딱 봤을 때 이건 뭐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임신한 몸이 아니다. 즉 그럼 뭐가 되느냐? 임신한 몸이 아닌 경우는 혼몸. 그럼 보세요. 임신한 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럼 임신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건 바로 혼몸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 4번의 경우로 보면 이 운동은 상상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우리 개발을 보게 되면 여의의 개발 그리고 또 아이의 개발에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의의 개발은 대부분이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슬기나 재능, 사상, 추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아이의 개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산업들을 얘기할 때 토지 개발, 자원 개발, 산업 개발, 경제 개발 이럴 때는 아이의 개발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상상력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발달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맥에 맞게 쓰인 것 해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요 13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나오던 단어들이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4번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의 어휘가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싸우니 껍질채 바라이오 섭섭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1번을 보면 있다에다가 아오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싸오라고 해서 이거는 공손선엄한 어미예요. 즉 상대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싸오니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2번을 보게 되면 껍질채와 껍질째가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요 아이의 채나 또는 어이의 채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앞말에 띄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째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은 껍질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워버려도 됩니다. 명사 뒤에 붙는 요 째는 바로 이 전미사가 됩니다. 전미사예요. 요것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제에서 껍질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 명사 뒤에 째 전미사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건 우리가 발음 때문에 껍질채 이렇게 하기 쉬운데 껍질채가 아니라 껍질째 또는 뭐가 있냐면 뿌리째라든가 그리고 또 통째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사 뒤에는 접사 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수 동생 철수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용언이네. 자, 우리 용언의 경우는 무조건 기본이 뭐다? 기본형을 찾는 게 기본이에요. 용언의 경우는 기본형을 차려서 어간과 어미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요의 기본형은 바라다가 되기 때문에 바라 어간 뒤에 요 해서 바로 보조사가 온 경우가 되겠죠. 맞게 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뭔가를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할 때 우리 자 진심으로 바래요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요, 바랐다, 바람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휘가 바르게 쓰인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로 보면 섭섭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섭섭해? 그럼 이거는 본말부터 먼저 찾게 되면 섭섭하게가 됩니다. 그럼 여기 비읍이 나옵니다. 비읍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시옷이에요. 해서 앞부분에 앞 음절의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의 경우에는 이 하를 그냥 통째로 빼버립니다. 자, 받침, 비읍, 기역, 시옷의 하를 통째로 빼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섭섭해가 아니라 섭섭개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자, 15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시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꽤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런 어법 문제가 될 거예요. 문장이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질적 가치 추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에서 나옵니다. 없지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만이라는 것, 없지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앞 뒤가 상반된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반, 즉 쉽게 얘기를 하면 대조적인 내용으로 나와줘야 돼요. 다시 앞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도 이 부정적인 것이 나와줘야지 똑같이 나오면 안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질적 가치 추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물질적 풍요를 충유한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똑같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와줘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쁜 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면 요즘 민화 수집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민화에 대한 분류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를 보라 그랬죠? 바로 대등 접속조사와 또는 과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그럼 여기를 보니까 분류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대등이니까 해결해야 하다. 얘가 지금 현재 무슨 기능을 하느냐? 관형어의 기능을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분류할 문제가 있다가 되어버리는데 분류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대등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친다라고 한다면 민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정도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한국의 유교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가장 많이 계승하였으며 한국의 유교는 하였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발전시켜온 종교로 볼 수도 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적으로 이어지면서 주술호응 관계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을 보게 되면 이 열차는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또 나왔습니다. 자, 대등 접수사 와가가 나오면 다른 데 보지 말고 이 부분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조성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됩니다. 쾌적한 여행 환경을 자,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건강.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목적어가 됩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문장의 이 성분 형식도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 봅니다. 이 열차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되죠. 그 다음에 이 열차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거는 아니네. 건강을 조성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자, 굳이 이것도 또한 올바른 문장으로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 열차는 승객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런 정도로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바르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글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배열을 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접속어예요. 접속어.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과 그 다음에 또 각 단락에 있어서 핵심 어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자, 보면은 국악을 들을 때 서양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화성적 풍부함이 없어서 어딘가 허전하게 느낀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서양 음악계 대조가 되는 국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 음악을 들을 때 국악에서 볼 수 있는 선율의 정교함이 없기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미적 가치를 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국악의 미적 가치 이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단어를 보면 우리들은 오랫동안 리듬, 선율, 화성, 음악의 3요소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의 3요소가 리듬, 선율, 화성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어디에 나와? 뒤에 나오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지금 가는 국악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리듬, 선율, 화성. 그래서 이것이 3요소니까 전혀 이질적인 내용이죠. 그럼 이거는 음악에 관한 일반론이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래 서두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 과연 3요소를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우리 국악의 특징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문단이 가장 먼저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음악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은 사실은 서양 음악에 맞추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서양 음악과 다른 우리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 먼저 국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세와 눕혀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장이야. 그러면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결론에 해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찾았어요. 첫 번째 문단으로 나단락이 와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서는 다가 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자 엄밀히 살펴본다면 화성은 음악의 3요소 어디였죠? 나. 그러면 나 뒤에 어디에 들어간다? 라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나, 라, 가, 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의 글에 쓰인 진술 방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한 것을 고르시오. 자, 글의 진술 방식입니다. 진술 방식이라고 한다면 정의 또는 뭐 비교, 대조, 유추, 묘사, 서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이유는 위험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무언가라면 모를까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보험에 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보험에 드는 사람과는 반대로 위험을 자청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보험에 드는 사람, 복권에 드는 사람 차이. 그럼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볼까요? 1번의 경우를 보면 집단 생활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이 아니다. 유인원도 같다. 그럼 이건 뭐가 같은 점이 되니까 1번은 비교가 될 것이고 2번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때 어느 때까지는 잘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면 먹이고갈과 노폐물의 축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끝내 사멸한다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인류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하. 앞부분에서는 미생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인류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미생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다 보면 먹이고갈과 노폐물의 축적으로 사멸하듯이 인류도 이 지구에서 살다가 나중에 먹이고갈과 노폐물, 즉 환경 오염이 되면 인류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미생물과 인류가 동격은 아니죠. 동격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비슷한 인과관계에 끌어오는 것,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까스라진 목뒤 털은 주인의 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 하고. 아하, 이거는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4번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끝났습니다. 폭포는 자연이 만들었다. 분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 바로 대조의 방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원효의 불교신앙 또한 그러하다. 자, 또한 그러하다. 뭘까요? 앞부분에서 뭔가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원효는 당시 유행인 서악을 하지 않았다.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탐험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불교계 인습에 한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정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볼까요?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아하, 원효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그림이 민족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아하, 그럼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서 원효의 불교 얘기, 그 다음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얘기를 했어요. 해놓고
요컨대 다시 얘기를 하면 요약하자면 이거죠.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은 창조활동에서 이어온 것이다. 아하. 그럼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원효, 김홍도, 신윤복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창조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 1번을 보면 함축적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거는 시죠. 그리고 비유적 표현, 이 글에서 비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비교와 대조도 없죠. 두 대상을 서로 비슷한 걸 찾거나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글은 사례로서 대등한 관계로 계속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 알맞은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는 평민문학 중에 잡가라는 게 있습니다. 잡가, 말 그대로 잡스러운 노래, 이것저것 형식을 갖다가 섞어놓은 거예요. 자, 평민문학인데 그 중에서 유상가입니다. 자, 유상가를 보니까 산에서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 경치를 읊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층암 절벽에 폭포수는 콸콸 쏟아집니다. 수정염을 들이운 듯 이 골짜기에 물이 막 주르륵주르륵 흘러내리고 저 골물이 살살살살 열의 열 골짜기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지방 흩어져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소부 호유가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이 소부와 호유는 중국 사람들인데 자연을 너무나 사랑을 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곳이 이 봄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옛날에 중국의 그 소유와 허부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이 문답을 하던 곳이 여기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해놓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 주곡제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볼까요? 요거는 울제자에다가 세금자예요.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 한자인데 문제는 요겁니다. 주곡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 이거는 우리 음차란 얘기는 음만 따오는 것이지 해석을 하지 않아요. 뜻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주걱주걱 우는 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의 울음소리를 음차를 따온 것입니다. 주걱주걱 우는 새는 천고절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고 적다정조 역시 마찬가지로 적다정조에서 이 정조는 새인데 이 적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쌓을 적자에다가 만을 다자가 되는데 얘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뭐냐면 역시 음차로서 자, 얘도 그냥 이 적다 이렇게 음만 땁니다. 다시 이걸 뭐라 그랬죠? 주걱주걱하고 우는 새는 천구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고 소치적다, 우리 솥 밥하는 거 있죠? 소치적다라고 우는 새는 1년의 풍년을 나타낸다. 아하, 우리 소치 적으니까 1년이 농사를 지었을 때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주국과 적다는 음차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풍년에 대한 소망 어디에 드러났어요? 1년풍이라. 그 다음에 3번 양반들의 상투적인 한시를 인용하여 기교를 부린 표현이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반들의 표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글 전체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글 전체의 분위기, 물론 우리가 지금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봄 경치를 찬양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의 내용이 이질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보게 되면 자, 밑줄 친 기역, 니은과 같은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나라의 파망하니 맥과 가람뿐 있고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라가 망하니 이 정도로 됩니다. 우리 고전문은 현대어로 먼저 해석을 해보는 게 기본인데 나라가 망하니 그런데 우리 가라는 주격조사는 이미 이 근대국어 17세기에 나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럼 이 시기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나라에다가 여기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들어가 있어요. 히읗이 들어가 있네. 아하,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히읗 종성체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현대국어에는 없지만 15세기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는 바로 주격조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니 자, 맥화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산과가 될 거야. 그럼 매 플러스 뒤에 과가 들어가 있는데 맥화
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역시 여기에 히읗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 매 이러한 단어를 히읗 종성체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도 히읗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조에서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나조, 여기에 이 나조라는 것은 바로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에라는 이 조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표기를 할 때 나조해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해서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불무가 나오는데 이 불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기역 덧붙임 체언에 해당이 됩니다. 기역 덧붙임 체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용비어천가를 보면 남간, 나무 기억을 하시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불무에다가 자, 기역 덧붙임 체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모음으로 된 조사가 왔을 때 자, 모음으로 된 조사가 오게 되면 요 뒤음절에 우선은 모음이 탈락을 합니다. 모음이 탈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 기역을 덧붙이는 체언.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기역 덧붙임 체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라는 요 주격조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이라는 주격조사를 결합을 하게 되면 모음으로 된 조사죠. 그러면 나옵니다. 자, 뒤음절에 모음을 먼저 탈락. 그럼 요 우를 탈락을 하게 되면 불에다가 미음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역이 오고 기역을 덧붙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붙입니다. 그런데 요 미음은 혼자서는 음절이 될 수 없죠.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불기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불무가 이런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불무란 단어는 그냥 기역 덧붙임 체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3번의 경우 3번은 마루 그 다음에 또 4번은 나루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오답 정리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표준 발음법, 특히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거 복수 발음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중으로 발음이 되는 단어들, 그리고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글의 전개 방식, 비문학 독해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우선은 지금 이번 회차, 이번 문제에서 봤을 때는 관동벌곡이라든가 사설 시조를 통해서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십니까? 자,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보면 기분 좋은 잠, 상쾌한 아침을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의 걱정거리들을 되뇌는 것은 내일까지 걱정하는 하루로 만들어버린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을 편안히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자. 자,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일 걱정을 오늘 끌어안고서리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내일도 역시 또 하나의 걱정이 되어버려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내가 1교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점수가 너무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점수가 너무 낮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한 문제 더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